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군 통수권자였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6번째 내란이자 그들은 여전히 국가 전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정치본색 스페셜 내란특별재판부. 오늘 내란특별재판부 제6화에서는 내란작전, 노상원이 수거하고 박성재가 교도소서 수용했나, 그리고 한덕수 재판 11월 종료할 예정, 내란 수사를 막아서는 법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의 국민들의 요청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때에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험한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 임태훈 그 군인권센터 소장님이 급하게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 그 특별 손님으로 우리 방혜린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군인권센터 방혜린 국방감시팀장이라고 하고요. 군대 내 지금 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모든 상담이나 그다음 제보건을 제가 처리를 하고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정책화하거나 또 공론화할 거 있으면 이제 보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국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랑 군의 민주화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방감시 팀장님이시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거창한 아,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름만 거창하고요. 네, 왜냐면 우리 그 임태훈 소장님이 정말 저희 분신 같은 존재다 하시면서 이분을 모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오늘 왜 임태훈 소장님이 이제 혹시 이렇게 못 오시게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지원하던 사건 중에 네. 2022년 12사단 GP에서 사망한 고 김상현 이병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이 네. 사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김상현 이병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좀 오래 했었고요. 이제 한국에 대해 재학 중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 GP 내에서의 이제 괴롭힘이나 그다음에 뭐 가혹행위, 그다음에 뭐 이 친구 어쨌든 한국어가 능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작전 상황 이런 거에서 좀 사실 서투른 부분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실수 노트, 딱지 같은 거 쓰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계속 네, 올감에다가 피해자 결국엔 GP에서 이제 총기 자살을 하게 되는. 스스로요. 네, 근데 이제 와. 몇 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학교 입학하고 바로 갔으니까 스물 아. 나 너무 소름이 19살 아니에요, 그럼? 거의 거진 그죠. 20살. 네. 20살. 말도 안 이런 나쁜 근데 놈 자식들. 그 친구가 이제 그 사망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어떤 날인가요? 지금 사망을 하고 나서부터 오늘까지 거의 3년이 흐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병사가 괴롭힘을 당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총기 자살을 했으니까 네. GP에서 총이 발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고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사실은 좀 은폐 축소되는 정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사건에 관련됐던 그런 관계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과정까지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사실 1심이 막 끝난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족 분께서 장례를 계속 미뤄왔던 거죠. 이 죽음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장례를 하지 않겠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재판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전됐고. 되면서 에휴. 장례를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됐고 오늘이 장례 1일차. 이제 그러니까요. 그 근무했던 GP의 그 추모비를 제막한 제막식 제막식부터. 네,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장례 절차를 네. 이제 임태훈 소장님이 네. 또 이제 처음부터 다 같이 관여를 하셨던 건가요? 네, 그 GP의 추모비 세우는 것부터 이제 가족분들이 이랑 함께 좀 부대랑 조율도 하고 그다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기가 어쨌든 가족분 다 외국에 사시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에 있는 친인척 관계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활동가 분들이 가족분들 대신해서 제 장례 네. 그 현장 뭐 지원도 해드리고 네. 손님도 모셔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추모 행사. 네, 추모 행사 있고 3일이 연결식 이렇게 진행될 그렇구나.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입니까? 국군수도병원. 국고수 분당에 있는 거.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장례 절차를 이제 그 거의 상주처럼 잘 이제 그 해결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덕분에 이제 참 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사실 저희 제 남동생도 GOP에 이제 20살 갓 20살 때 이제 갔다가 그때 이제 막 총기 난사나 이제 그 막 포 사고가 네, 있던 네, 네, 시기였어가지고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뭐 제대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소름이 너무 끼쳐요. 너무 막 좀 제 이야기 같고. 예. 오늘도 그래서 같이 가신 뭐 유족분들이나 다른 유족분들이나 다른 사건 이제 함께 해주셨던 뭐 활동가 분들도 되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GP라는 공간을 처음 어쨌든 가보시는 거니까 대부분은 그런 너머에 북한이 있고 철책이 있고 한 있고. 거잖아요. 그런 풍경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소위 살벌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이제 피해자가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렇죠. 저는 1년 동안 거기 근무했었습니다. 많이 맞았죠. 참, 제가 정운병으로 있으면서 많이 맞았습니다. 예. 그렇구나. 방송 똑바로 못 한다고. 그때는 제가 방송을 똑바로 못하는 네.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내란 작전이 이제 노상원이 수거하고 그다음에 박성재가 교도소에서 수용한다라는 이것이 중간에 연결점이 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이제 밝혀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란 진압 상황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태경 박사님,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제 구속이 이제 기각이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24일 날 최상병 특검이 이제 구속을 요청했던 외압의 당사자들 5인이 사실 한꺼번에 구속 청구를 했는데 전부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박성재와 연이어서 이제 발생했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조금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크게 총 6명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인용된 경우는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이 임성근에 대한 이제 영장은 발부가 됐고요. 나머지 이종석, 그다음에 박희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감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이제 정재욱 부장판사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요. 기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박성재도 기각을 했었던가요? 네. 근데 저는 이분이 저 영장을 심사를 할 때 전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했어요. 그것도 박성재 때도 무슨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이번 최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법리 다툼뿐만 아니라 좀 독특하게 이런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로는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충분히 조사가 됐다. 그리고 이제 나올 때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다. 그다음 직업이나 부양할 가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도피나 도주 이런 거 없다.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할 사유가 상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충분히 수사가 됐기 때문에 구속이 어렵다. 이런 식의 이제 기각 사유를 보는 거는 좀 이례적인 것 이례적이죠.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임성근에 대한 구속영장은 그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중에 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이제 기각된 구속영장의 사유는 수사 외압입니다. 직권남용. 네, 이 부분이 이걸 너무 다르게 평가를 해서 아마도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이 사건을 끊고 위로 이제 수사 외압 과정까지는 분리를 시켜서 좀
사건을 보고 있지 않은가 네. 그런 걱정은 됩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리 요즘 법원이 지금 영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제 내란 종식이 법원의 의지가 없나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나 이때가 아마 이제 그 법원 전체 국정감사 중간에 이제 그렇죠. 이렇게 네네네.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법원장들의 그 냉소적인 눈빛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장 결과가 이제 같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더 이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쭙고 싶었던 건 사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군 인권센터가 거의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네. 혹시 그 센터 안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 저번 주에 우리 그 임태훈 소장님이 나오셨을 때는 이제 전부 구속 영장 청구한 것은 약간 좋은 전략이다. 그렇죠. 한꺼번에 전부 다 이제 기각을 하기 어려워서 어렵죠. 네, 네. 어려워서 이게 그때 저희 다른 방송 때도 이거는 뛰어난 전략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걸 다 기각을 했어요. 혹시 센터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으면 그날 너무 궁금했어요. 그날이 저희가 이제 내란 특검 네. 고발인 조사하고 나온 저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녁에 이제 영장실질심사 하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저희도 뭐 당연히 다 구속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몇 명 빠질까? 몇 명까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임성근은 어쨌든 무조건 될 것 같고 음. 나머지를 어디까지 판단할 거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도주 우려 이미 런종섭이잖아요. 도주를 시도했던 사람이잖아요. 런종섭이잖아요. 이미 런종섭. 그는 브리즈번까지 갔다 오시는 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김기한 전 사령관이나 음. 등등은 저 위증 여부가 어쨌든 그죠, 그 재판에서도 증거인멸이나. 되게 네.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런 이미 전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충분히 충주의 우려, 수사가 네, 그런 됐다는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건 사실 좀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음.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상수로 사실 봤었고 네. 나머지 이제 박진희 유전 법무관리관까지는 그래도 좀 판단하지 않겠냐. 음.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들이 막 어떻게 외압을 했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좀 이렇게 판판이 기각나는 걸 보고 네.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법원이 알력 싸움처럼 이 지금 그렇죠. 특검 약간 상황을 자존심 싸움 같았어요. 네네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뭐 화가 많이 났죠.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래서 애를 썼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박성재 이제 내란 특검에서 박성재 기각이 나니까 박성재 기각 났을 때는 그 다음 날 사실 그날 새벽에 이제 기각이 나고 그날 아침에 바로 11시쯤에 재청구한다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메시지를 날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재수사하고 막 사람들 관련인들 다시 재소 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5명이 통으로 다 던져서 통으로 기각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혜병 특검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는 저도 전에 들었고 자신 있다. 어째 자신이 있으니까 7명을 한꺼번에 그렇죠. 어쨌든 기소를 해보겠다고 했는 건데 음. 또 재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또 특검은 특검대로 보완하고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특검이 이것만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닐 건데 네. 시간도 사실 그렇고 인력도 로드가 걸려 있는 맞습니다.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금 발목을 잡히니까 그래서 좋은 시간은 저는 아니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불구속 재판이 사실은 뭐 원칙이긴 하죠. 근데 뭐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이 사건 오늘 이제 다녀오셨던 네, 네. 어떤 고인의 이제 장례식처럼 이 사건도 굉장히 정말 아기 때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20살도 아기 같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까지 사실은 그 분노가 전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분노하게 했고 그것이 지금 이제 특검까지 왔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사실은 응벌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이제 분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정말 은폐에 최선을 다했던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1차적인 좀 책임을 지는 그런 행위였는데 5명이 다 이제 기각을 당해서 그러니까 좀 제가 법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제가
좀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은 이게 최수근 해병의 어쨌든 죽음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전과 그 후의 관계들이 있죠. 이 사건이 조작되고 은폐되는 과정에서. 근데 사망을 한 사람은 최수근 해병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최수근 해병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름만 남겨지고 맞아요. 수사 외압이 맞니 안 맞니 이거 가지고 지금 아웅다웅하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롯이 추모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하는 행위를 그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부가 본질인데. 네네 맞습니다. 흐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결국에는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가다야 될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사망에 이르게 됐고 이 젊은 청년이 여기에 가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에 가게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네. 그걸 계속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장난질로 계속 가리고 있는 게 법비라고 하죠. 네, 어. 법기술로 법기술로 판단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 최혜병 같은 경우에는 영장 재청구를 할까? 지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수사 기한 연장을 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했고 그러면은 이제 수사 기간을 연장을 시킨 것이 사실상 이제 뭐 기소가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이제 법원에서는 충분히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조사할 게 없으니까 그 이대로 기소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 거의 뭐 수사 진행 과정 다 봤고 많이 정보가 쌓였다, 증거가 쌓였다 하는 거 보면 여기에 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서 영장을 재청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영장 재청구도 막는 어떤 그 약간 그 영장 내용인 것 같아서 기각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건이 정리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자, 임성근 사단장의 지휘하에 있는 최수근 일병이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홍수 그 복구 작업에 나섰다가 대민 작업에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참 불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순직하셨습니다. 그거를 왜 이 사람이 돌아가셨느냐를 사람들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 사과를 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이 끝났을 사건이에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넘겨서 스무드하게 갔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래 뭐 그래 됐나 보다 참 안타깝네 막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이거를 대통령 포항에 그 수재 났을 때 뭐 탱크를 몰고 가가지고 생쇼를 해가지고 뭐 제대로 잘했다고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막 책상을 치면서 막 경로를 해가지고 경로 800에 뭐 칠빵빵이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막 이걸 살려봐 하든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가 사단장을 해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게 뒤집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영양에다가 임종득이를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들고 또 주진우를 또 해운대 갑에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맞습니다. 이종섭이를 호주 대사로 보내고 이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먼저 군에서 이 실무를 맡았던 애들 조장에도 실무가 있잖아요. 실무를 맡았던 애들 싹 다 구속시키고 그 다음이 이제 국회의원 주진우 그다음에 임종덕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종섭 이쪽으로 가서 구속시키고 이게 국민들 상식에 맞아요. 근데 판사의 상식은 그게 아닌가 봐. 그럼 저는 특히나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이제 법률 비서관과 이제 여러 그 외압을 했던 그 당사 정치인 이제 외압 당사자에 이제 관여된 네. 사람들은 사실상 이거는 바로 위에 그러니까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전부 다 이제 다 기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이제 뭐 당시 이제 대통령실인 거죠. 예. 그쪽으로 수사를 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동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러 특검들이 이제 약간 좀 지지부진한 상황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그 약간 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겹다.
내지는 아 이게 뭐 지지부진하네 그냥 예. 대충 좀 잘 마무리 짓지 예. 라는 이런 약간 그런 어떤 여론 조성도 좀 하려고 하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니즈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네. 좀 이따 제가 뭐 재판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그렇지. 재판 방청객도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중계를 한다 관심도가 떨어졌다. 관심도 많이 떨어졌고 중계를 한다곤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지 네. 그런 것도 사실 좀 우려가 되고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거는 그 일반 관심이 줄어들었잖아요. 지지자들 관심이 더 높아진 거죠. 그 윤호개인 네, 쪽. 그분들은 막 배지 달고 막 오셔가지고 어. 방청석 가득 채우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기세 싸움에서 막 그냥 밀리는 건가? 그쪽에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그 피고인들이나 다 그럼 이제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막 그 반성해야 되는 눈빛으로 기-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막 네네. 기세등등하고. 기세등등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히 있잖아요. 뭐 결론 그래 그 죄값을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러는 사이에 서서히 분위기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윤어게인은 옳지 이때다. 한번 제대로 우리의 실력 행사를 해보자. 법은 바깥이고 법은 아니고 간에 마음대로 판사를 한번 쪼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도 그 왜 한덕수 재판하는 이진관 판사 있죠. 그 사람이 거기에 아주 재물을 제대로 뿌렸어요. 공소장 변경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이 그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최혜병 사건을 보면서 군사행위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왜냐면 이 사람이 군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계엄이 날 거를 최혜병 사건을 보면서 예측을 했다는 저는 얘기입니까? 국방부에 들어갈 때부터 저거는 최소 이적죄는 저지른다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22년 3월 달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거든요. 윤석열이 왜 국방부로 갈까? 저는 미필이잖아요. 네. 군 미필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왜냐면 지금 검찰은 자기 따까리야. 대권. 네. 그리고 법원도 약간 친구들이야. 이제 그 약간 같은 식구들이야. 근데 이제 그 자기가 그 사실 사정 권력도 이제 이미 쥐었고, 근데 유일하게 자신이 친숙하지 못한 유일한 권력이 저는 이제 군권이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기를 그러니까 국방부 건물에 있어야지 맨날 장군들 불러다 술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그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새끼가 왜 저기 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막 그때 왜 벙커 막 자료 막 이렇게 네네네. 막 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무슨 청와대 어디 있었고 이런 네. 걸 다 기밀을 다 밝혔잖아요. 그래서 저 놈은 일단은 최소 이적죄는 저지르겠구나라고 하고 우리 이제 고발사주 사건 이제 그 같이 했던 그 기자는 야, 걔가 먼저 할 것 같냐? 맨날 이렇게 된다니까. 그랬어요? 네. 예.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멀지 않았다고 딱 생각을 했을 때가 저는 최혜병 특검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이 딱 발생하고 그렇게 무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대통령이 나서고 대통령실에서 난리를 치고 막 그럴 일이 아니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최수근 상병의 어떤 그 죽음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군 전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병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이렇게까지 대통령 전체를 다 흔들고 막 온 나라가 난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잖아요 그동안은. 해병대 내부에서도 다 좀 의아하죠. 의아해하는 네. 분위기죠. 이게 이렇게 저렇게 멍청한 대응으로 이 사건을 키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여론 자체가 사실 이미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거였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가시나 보다 드디어 가시나 보네 그래서 했는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이상해지니까 다들 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병대에는 3스타 장군이 최고 사령관이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는 내부에서 누가 올라갈 거라는 거는 알겠죠. 예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대충 순서가 이렇고 평판 이러니까 이분이 올라가시겠네 뭐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가 나타나서 이제 하니까 내부적으로 어쨌든 대부분 다 알고 있는 평판들은 알고 있으니까 왜 그 이제 용산에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라는
모두가 이제 조직도 의아하죠. 이해할 수 없는 이 결정들이 계속 그러니까요. 내려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윤석열이 군인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군의 어떤 명령 체계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걸 저는 다 이제 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라는 게 결국 발생을 했지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뭐 김건희 특검도 연결돼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 최혜병 사건도 다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계엄이 났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대라는 집단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네. 게 네.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을 어떻게 사단장을 맞습니다. 앉혀서 이후의 행보를 깔아놓고, 우리가 정할 수 있을 어. 것인가, 그리고 그런 내가 이렇게 해서 음. 군에도 어쨌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를 시도했던 그쵸. 굉장히 적나라한 사건이었던 것 그쵸. 같아요. 지금 그래서 와서 보면.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최혜병 특검이고 내란 특검이고 이렇게 이게 분리가 됐던 거라기보다는 이 정권 전반에 있었던 지금 잘못을 다 이제 뒤집어서 바로잡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법원도 좀 정신을 차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음. 뭐 페이스북에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추종하는 세력이 쪽에서 나오는 말들이 장동혁의 부인이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인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삼부토건 주식이 35%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지 않느냐. 삼부토건 주식이 여기 왜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만 결국.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임성근 사단장도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거기하고 연결돼 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인도 거기하고 연결돼 있고 결국엔 김건희예요. 저는 이게 약간 좀 여기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할지 몰랐는데 제가 단독입니다. 이거 단독이에요. 단독. 단독입니다. 예. 단독. 놀래라. 나는. 왜냐면은 예, 예. 제가 제가 사실 지금 공수처에 네. 송창진 검사 네. 예, 지금 예. 이제 최혜병 특검이 그죠, 예, 이제 부장검사. 네. 수사를 못 하겠다고 지금 막아서 네, 지금, 네,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동호이가 지금 입건돼 있죠. 네. 예. 근데 제가 너무 소름이 끼치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때 이희동 검사 그 고발 사주 사건의 네. 이희동 검사를 제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배당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배당이 안 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왜 배당이 안 되지? 하고 이제 막 따지고 막 이랬는데 그때쯤에 갑자기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새로 왔다는 거예요. 네. 23년 1월이에요. 그때가 이제 2월 달 네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공수처 부장검사 누가 왔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친윤 특수통 송찬진 부장검사가 이제 공수처 부장검사 임명됐다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윤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은 뭘까 하고 이렇게 어디 갔다가 이제 공수처에 들어왔자고 제가 이제 구글링을 시작했죠. 했는데. 했더니 주가 조작회사 사회이사였어요. 네. 주가 조작회사 사회이사였어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제가 왜 단독이냐면 제가 그래서 뭘 찾았는 줄 아십니까? 종토넷 아시죠? 네네네. 주식 네. 주식 네. 커뮤니티 종토넷에 송창진은 윤석열 이제 테마주다 이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21년 3월 15일 날 글을 이미. 올랐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 때려치고 이제 대선 나오냐 마냐 이랬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송창진은 근거가 확실한 이제 그러니까 테마주다 이런 글이 올라왔던 거죠. 이트론. 송창진 근거가 확실한 윤석열 직계라인 이래가지고 지금 신임 사회이사는 무슨 출신이고 대권 얻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무연이 있고 이래서 근거가 확실한 인맥주의자 윤석열 테마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1년
그 3월 15일 날 종톤에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 내가 그거를 23년 2월 달에 발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조회수는 어때요? 아니, 그 글의 조회수. 그 조회수는 531이네요. 그때는 별로. 아, 그때는 별로 그렇게 몰랐죠. 주목을 못 아니 받았구나. 나만 찾았지.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카이브에 다 따놨어. 네. 아카이브를 싹 다 따놨어요. 다 따놓고 내가 이거를 갖다가 제가 왜냐면 그 사람한테 제 사건이 배당이 된 거예요. 네. 송상진한테. 송창진한테. 네, 네. 그래서 내 고발 사주 사건이 저 이제 윤석열 테마주하고 이제 그 뭐냐 주가 조작해서 사회이사 하던 공수처 부장이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네. 사실 저는 이거 사건 은폐하려고 말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아카이브를 다 따놓고 공수처장한테 이걸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글이 삭제가 됐어. 아. 내가 아카이브 안 따놨어 어떡할 뻔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고발 사주 사건을 공수처가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소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수처를 공격할 수가 없었어. 아, 내 걸 해. 그러니까 내가 조용하게 이 사람이 내 사건을 배당을 받아서 수사하는 거 윤석열 테마주다, 윤석이 근거가 확실한 윤석이 아닌데 이따위 글까지 올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윤석열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느냐. 이 사람은 그 윤석열 관련한 사건은 이제 공수처장이 알아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내 메시지 보냈어요 그때. 근데 그 글이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올렸던 사람이 알았던 그쵸. 거지. 또 노티를 알았던 했으니까. 거죠. 근데 그럴까봐 다 아카이브 따놨던 거죠. 아. 이거를 찾아내려고 제가 어제 안 쓰던 핸드폰 다 뒤져갖고 그거 아, 찾아냈다. 내가 어디다 아카이브 해놨을까?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때 이 글을 했을 때 최수근 상병은 살아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운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때 이 사람이 송창진이 막 왔다고 제가 그때 시끄럽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이종호가 공수처 사건이나 이제 김건희 사건이나 다 글로 가 있는 거 네. 공수처 사건 다 아무도 수사 못하게 할 거야. 이따위 짓을 하면서 그때 뭐 임성근 이런 사장이 났을 때 그렇게 막 자기가 그렇게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나중에 점점 살펴보니까 그런 이제 좀 상황이 있던 거예요.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입건됐을 때, 네. 요번에 이제 그 요번 주에 놀랍잖아요. 입건됐습니다. 입건됐을 때 저는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어.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입법 때부터 국민의힘이 엄청 저항할 때부터 이거는 무조건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쪽이었어요. 저는 그 선조 때의 조선 선조 때의 조선 청명리였던 이원익 정성을 200몇십 회를 제가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광명에서. 그랬던 사람으로서 정말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인데 공수처가 오히려 모든 사건을 딱 받으면은 다 뭉개고 있다. 다 블랙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진욱 1기 공수처장과 2기 오동훈 공수처장의 작품일 것이다. 모든 사건이 이렇게 블랙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오동훈 공수처장을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최혜병 특검이나 네. 김건희 특검이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통쾌하고 내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은 저는 예. 로비나 이런 것들 나중에 이 글을 작성했던 게 이종호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아카이빙을 따놨는 것이 네. 약간은 나중에 수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막 찾았어요 어저께. 그래가지고 있는 거야. 있어 이러면서 제가 이거를 임태훈 소장님한테 보내왔다는 거.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그 그래서 정말 저는 공수처는 문제가 많아요. 예. 이거를 했다는 거. 근데 그러니까 사고는 어디서 튄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왜냐면 이제 주식을 많이 타야 내가 이득이니까. 아니 근데 얘기가 안 셀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제 추측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윤석열이 이제 공수처가 그때 이제 그 고발 사주를 기소를 강행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방해를 했는데 김진욱 처장은 정말 모든 방해를 당했는데 사실 기소를 했어요. 내가 김진욱 처장한테 보냈는데 힘이 없어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윤석열 또 정권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랬더니 이제 유일하게 검찰은 다 자기 따까리인데 공수처만 이도저도 안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 공수처를 어떻게 없앨까 하고 골랐던 것이 그 사람들 아니었을까? 송창진, 너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종호랑 이제 변호인도 했고 뭐 그 3호랑도 이렇게 다 그쪽에 이제 김건희 주가 그 전주 관리 뭐 이런 거 다 엮여 있으니까 이 공수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파견을 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왜? 코스닥 상장회사의 사위이사였는데 갑자기 공수처 부장검사를 왜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 그래서 송창진 너 막 이틀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그 한 거예요. 야 이거 희한한데 하고 그럼 딴 부장은 또 뭐 했을까? 네. 이거 김성규 부장은 뭐 했을까 해서 저 사람도 또 찾아봤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가 조작회사 또 사회이사였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부장검사로 임명했던 공수처 부장이 2명이 다 다 사회이사. 주가 조작으로 저 거래 정지당하고 이런 회사의 사회이사였던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지 않아? 이 정권 그 윤석열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이거는 나만 알고 있었지. 고위공직자 비리 스픽스 수사처의 단독이다. 그 검사 둘이 부장 검사 둘이를 다 그런 썩은 놈으로 바꿔놨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 아유, 너무 정말. 이게 사람이 뭐 변호사를 할 수도 있고 기업 변호사를 하다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 회사가 사회이사를 하는 변호사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회이사를 했는데 둘 다 또 하필 주가 조작 회사의 그 사회이사였고 그런 거는 참 이거 그 특이하다 취향이. 그러니까 정권이 계속 살아 있었으면 우리 과연 어디까지 갔을까? 아 저는 계엄 그때 저지 못했으면요. 저는 영연백 갖고 우리 이태원 소장님도 그 일단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소장님 약간 기대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과연 영연백 몇 번째 탑승자일까? 그러니까 우리 다음날 다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오늘 그 최혜병 특검 얘기를 하면서 꼭 여러분한테 단독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제 그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렇게 상스러운 소리를 하면 될까요? 미친놈과 미친놈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노상원의 수거 지금 노상원이 지금 어떻게 이제 혐의가 바뀌었죠? 네, 지금 현재 노상원은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서는 이제 이 수거라든지 그렇죠. 이제 살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단이 약간은 좀 그 망상이다라면서 이렇게 되게 폄하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수거라는 이 단어가 이제 물적 준비나 살인 범죄로 이제 전환하는 구체적 실체적인 내용들이 발견이 된 건가요? 네, 그 수첩에 나오는 이제 그 수거라는 것을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그다음에 수용하는 계획으로 이제 사용된 걸로 보고 있고요. 경찰 조사에서 노상원은 이 수거 명단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라고 또 이제 말을 했고요. 아, 네. 김용현이 기억력이 엄청 좋은가 봐요. 뭐 3천 몇백 명을 다 모르게. 아니 아이고, 그보다 이제 거기는 조금 있다가 또 진주를 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 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 그 증인으로 출석해서 네. 포고령을 자기가 준비했다. 그리고 되게 뻔뻔하게 이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쵸. 굉장히 이제 자기는 합법적인 그쵸.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그리고 했던 이 거죠. 수거 계획에 따라서 이 수거 계획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이 수거 명령이 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도소 이제 수용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라 이렇게 지금 연결지어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이 범죄를 나열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뭐 어떤 물적 증거들이 좀 보강이 됐나 보죠? 네, 그 3,600명 수용 가능한 것과 관련해서 문건들이 이제
작성되고 보고된 정황이 포착이 돼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특히나 박성재 전 법무장관하고 교정본부장이 서로 논의를 했던 것도 이제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00명이 어떤 순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3,600명 안에 나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임태훈 소장님도 계실 것 같아. 예. 제가 14명은 못 들었지만 저 3,600명 거기에는 들어갈 안에는 수 내 있다. 들어간다라고 봐요. 뭐 14명 안에는 뭐 못 들어가죠. 네. 뭐 14 이내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네, 근데 약간 자존심 상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던가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네. 어떻게 진행? 그렇지. 되고 있다. 그게 네. 제일 궁금해요. 지금 굉장히 재밌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실감나는 이제 그 네. 얘기를 좀 해줘서. 방팀장님께서 제가 예. 그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이 준비기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두 다 봤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따로 진행되는 공무집행 방해 건도 있는데 다른 재판은 사실은 일상적인 재판처럼 진행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우리가 재판이라고 생각했을 형사 때 재판, 네네. 일반적인 형사 네, 재판. 그 검사가 주신문하고 음. 변호사가 반대 신문하고 재판부가 묻고 그래서 이제 증인 신문이 끝나면 그다음 증인 오고 하는 것에 뭐 이례적인 모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직연 재판부가 이제 초장 지금도 사실 좀 그렇지만 재판 지휘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있다. 좀 저는 사실은 재판을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닌데 그렇게 재판 지휘하는 재판을 처음 봤거든요. 할 말 다 들어주고 물론 제가 할 말도 들어줘요. 제가 손 들고 말하면 이제 다 들어주거든요. 약간 마음이 넓은 네, 재판부인 좋긴 건가? 한데 근데 어쨌든 왜냐하면 그러면은 재판 중에 이제 말씀하신 적 있어요? 소장님이 한번 발언한 적 있죠. 재판 비공개 문제 때문에. 근데 손 드니까 다 해주더라고요. 앞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러는데 하시라고 하시니까. 근데 무튼 그 소송 지휘를 할 때 어쨌든 증인 신문이 차인필 길어지면 이 내란이 어쨌든 갈 길이 먼데 재판이 계속 늘어지고 하니까 적절히 어쨌든 커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신문 내용이 나오면 자를 수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 미진했던 거는 사실이고 그걸 이제 뭐 부인하진 않지만 근데 김용현 지금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그 이하상, 유승수, 고영민, 권우현 이렇게 아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가 어디시냐면 그 극우 보수 기독교 세력에서 네. 형성되어 있는 이제 변호인 에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깝깝합니다 벌써. 지금 예. 김용현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는 준비기일만 5차를 했거든요. 아, 하다가 보통 준비기일 한 번으로 끝나는데. 여기는 이제 대전제가 뭐냐면 이 기소는 위법하다. 이 기소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 재판도 위법하고 이 재판의 위법한 기소를 공소기각하지 않는 재판부도 위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참가할 수 없고 너네가 재판부가 진행하는 재판 절차 하나도 동의해줄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재판부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기일 5차까지 가는 거죠. 가다가 결국에는 5차에서는 변호인들이 뭐라고 하기나 말기나 이제 판사가 이렇게 1대 이렇게 앉아 있고 네네. 뭐 변호인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증인은 누구를 부를 것이고요. 기일은 뭐 어쩌고 하고 그냥 혼자서 이제 재판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재판이 11월 제 기억에는 11월 초 둘째 주 월요였던 것 같은데 네. 예정은 되어 있어요. 기일이 네. 예정은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내란 중요의무 종사 재판 대부분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절차 진행이 됐으니까 증인 신문을 하지만 증인 신문 검사가 주신문 질문 할 때마다 뭐가 이의가 있고 이래서 이의가 있고 저래서 이의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파견 검사는 왜 여기 앉아 있고 특검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파견 검사 갖고 수사 검사와 파견 검사 왜 공소 검사 왜 동일하고 이 재판은 문제가 있고 이 재판 위법하고 우린 못해 이거에 무한 반복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당당하게 발언을 해요. 막 뭐 때로는 서서 발언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샤우팅도 하나요?
소리 지르죠. 왜냐하면 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마이크 싸움을 하니까. 약간 기세 싸움처럼 그렇게 가고 있네. 약간 좀 되니까. 아이고 한심해라. 근데 이제 이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실은 좀 동력이 많이 떨어졌던 게 초기에는 사실은 뭐 윤석열 재판이나 방청 신청을 하면 저희도 판판이 다 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넣는 대로 다 당첨이 돼요. 지금 가면 이제 신청 많이 기자들도 기자들도 많이 안 오고 주요 사건 주요 증인이 아니면 저번에 제가 그제 김용현 재판 갔을 때도 기자 한 분 계셨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 윤어게인 지지자분들이세요. 그들은 지치지 않나요? 그들은 지치지 않아요. 그들은 지치지 않고 기가 막히네. 그분들 변호인도 그렇고 김용현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이 소명으로서 내란 재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이분들은 종교적인 어떤 소명이 제치시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저번 재판 때 듣다 그냥 나왔거든요. 도저히 이 재판 들어줄 수가 없다. 뭐 종교 재판 정도? 이게 재판이라고 이게 변호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 그러니까 사실은 또 보통 이제 피고인들이 약간 저런 상태인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변호인들이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말리죠. 이제 그 어떤 재판 절차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역할도 이제 변호인들이 하는데 거기는 이제 변호인들이 앞장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판결을 하는 사람 재판부잖아요. 그리고 재판부가 증인신문 나왔던 내용들을 보고 재판을 어쨌든 판결을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절차도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판사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따르는 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대 신문을 할 때 주요 목적이 증인이나 이제 이 지금 증거들에 대한 신빙성을 계속 탄핵하는 작업들인 거니까 질문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짜야 되는데 여기는 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증인이 나왔어요. 이 증인은 그냥 특전사에 근무하는 누구다. 그냥 군인이에요. 특전사 군인인.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해서 그 총 들고 국회를 간 것에 지나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그 이제 뭐 내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폭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왜 그 국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뭐 민주시민이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구치소에 있었던 지지자들은 폭도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실은 김용현의 어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에 대해서에 대한 질문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혀.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니까 내란 임무 종사에 관련해서 이제 군 재판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요? 군사 재판은 초기에는 사실 좀 진행이 좀 됐다가 왜냐하면 지금 걸려 있는 게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그다음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현 방첩사령관 그리고 이제 밑에 어떤 당시 내준장급들이 이렇게 있는데 곽종근 사단장 그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거를 다 동의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실 증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재판 절차가 사실상 끝났었고 그다음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도 헬기 투입 관련된 부분이랑 2차 개헌 부분만 다투겠다고 해서 그 앞뒤는 사실 좀 흐려진 거죠. 여기도. 그리고 이 5명에서 상호 대질 신문을 좀 했었거든요. 요때는 이제 내란 우리가 어떻게 예비했는지 그 삼청동 안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고 그런 얘기들도 나왔나요? 네네 그게 이제 이 대질 신문들 중에 가장 주요했었죠. 왜냐하면 군대를 투입한 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거든요. 지금 이 사령관들은 그 뭐 거기에 이제 문상호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는 노상원과 훨씬 가까워 있는 거라서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국회와 관련되었던 상황들은 사실 초기에 좀 많이 얘기가 됐었고 이미 또 이제 전 세계가 다 지켜봤던 장면들이니까 그거를 이제 뭐 이제 이거를 내란의 의도를 가지고 투입했냐 아니냐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 이 사람들은 고의가 없었다 이런 이제 항변을 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있었다. 군인으로서 간 거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간 거지 내란 뭐 쿠데타 이런 목적으로 군대를 투입한 것이 아니다. 그냥 지시만 이행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됐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 지금 윤석열 재판 선고에 맞춰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이들이 했던 내란의 실행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뭐 군대가 투입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지시했던 부분. 네, 그러니까 이제 내란을 준비하고 이들이 모의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는지에 대해서가 이제 조명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쨌든 윤석열, 김용현 등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들이 출석할까요? 하도록 해야 돼. 하도록 해요. 재판에도 그래도 김용현 장관 재판에 코박코박 네. 오시거든요. 아, 그분은 힘 얻으려고 오신 그러신 거 아닌가? 약간 약간 그 오늘도 이렇게 지지자들을 만나서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뭐 이런 것들 아닌가? 가끔 이제 감복받은 표정도 지으시고. 아 진짜요? 네. 진짜 그거를 실제로 다 보고 계신 거 그 이제 아니에요? 보다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러 내란 재판 중에서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관련 재판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오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까지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은요. 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김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요건, 정족수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 이 김정환 수행실장이 사실 그 누구죠? 이제 한덕수 총리 측에서 이제 불렀던 증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 그 윤석열한테 이제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충족되지 않은 국무회의입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 안 됐으니까 빨리 이거를 해가지고 개월 완료를 하십시오. 예. 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증언 내용만 보면은 이제 거의 그 후자에 가깝지 전자가 아닌 증언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네. 이거는 내란 주요 임무 총사다. 어. 라고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김정환 수행실장이 결정적인 말은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라는 워딩은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왜 불렀을까? 아니 불렀을까? 한덕수 총리가 부른 증인이라며.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나왔냐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참나. 이제 그 강의구 전 대통령실 예. 이분도 되게 중요한 그 증언을 했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네. 절차적인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서명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전화해서 나중에 작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있으니 파쇄하자. 이건 증거인멸이겠네. 예. 네. 라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게 폐기했습니다라고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폐기했으면 할 수 없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총리 의견으로 폐기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원래는 사전에 다 요건이 완비가 돼야지 유효한 국무회의가 네네.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나마 합법적인 계엄을 요만큼이라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앞전에 있는 그 국무회의가 유효하지 않을 자기들이 인지를 했으니까 사후적으로라도 이제 추안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보완을 하는 그 문서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이제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아예 파쇄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작성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작성 시간까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폐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없던 일인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없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라고 말했다라고 하니까 이진관 부장판사 어이 그럼 이거 주요 임무 종사다. 그렇지. 그리고 그렇죠. 이게 왜 사후에 그럼 왜 없앴냐? 계속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거지. 네. 이 나중에 이제 여기에 괜한 논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죠. 좀 그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네. 한데요. 네. 이 내란처럼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도 이것을 이제
법 요건을 사후에라도 맞춰 놓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있으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생각을 해본 거죠. 네. 이게 또 밝혀지면 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죠. 사후에 이런 문서를 작성한 것도 잘못이고 네. 이 사후에 이거 작성한 이유는 이 사전에 요건을 갖춘 부서를 안 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부서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그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아니죠. 못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다 그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좀 의아합니다. 네. 아니 일단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 네.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 칩시다. 이런 법적 절차를 지켰겠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안 지키고 지금 이거를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법적 절차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화가 나는 일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한마디 한마디를 도대체 국회 법사위를 보고 있으면 말이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 한번 보세요. 곽형택이는 계속 해가지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시비를 걸고 송석준이는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표결을 해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게 그렇죠. 계엄을 계엄이 해산됐지라고 앞서- 이게 무슨 인간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저 그거 보고 진짜로 약간 폭행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경기도 2천 사람들이 나는 2천 사람들이 내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쪽팔려가 잠을 못 잘 것 같아. 근데 정말. 이제 저는 그 사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법조인은 아니죠? 법조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니었던 걸로. 아니 저도 법조인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니고 네. 그 윤석열이 그 서울지검에 있을 때부터 네. 그 비서실장으로 네, 네. 예, 다 뒷단돌이 했던 사람. 아 그렇습니까? 그 왜냐면은 이 사람이 비법조인인 게 이제 티가 나는 것이 이제 사후 계엄 선포문이라고 하는 이 사후 요건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문서 작성에서 더 위법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될수 이제 있죠. 허위 공문서 작성과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 모든 증거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계엄에 이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했다라고 이제 처음엔 진술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뭐 폐기 지시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폐기 지시했다는 것을 윤석열한테까지 보고했다. 이거를 일사천리 쫙 했다가 판사가 들으니까 이상한 거야. 그 사후요?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실컷 다 얘기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증인 선서를 해놓고는. 그러니까 이진관 이제 판사가 실컷 다 얘기해놓고 갑자기 또 기억 안 난다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 얘기하는 거 위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 12.12 사태를 한 서울의 봄 영화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나오는 최규하 대통령이 쓰잖아요. 맨 마지막에 네. 결재 사인을 하면서 네. 뒤에다가 사후 결재입니다 하고 시간을 적어놓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라도 무효라도. 이게 재판이 불법이다. 걸렸을 때는 자기는 빠져나가고 전두환의 인마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밝혀놓은 거예요. 네, 이게 사후 결재라는 거의 위법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원인이 돼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내란 재판. 말 그대로 내란 재판이라는 게 발생했어요. 성립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는 장윤석 국회의원이 된 그 검사가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 처벌할 수 그렇죠. 없다라고 그 제일 처음에 열받아. 정말 역사 의식이 결여된 한 그 TK 출신 영주고등학교 출신 아닙니까? 영주고 출신의 검사가 대도 안 한 결정을 내린 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다시 결정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사형 무기징역을 다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결국 사후 결재라는 이 최규하 대통령의 네. 그 결재 그거 하나가 불법 계엄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 이 이거를 CCTV가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한 거죠. 아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다시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거의 예. 이제 그 현장 증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영배 전 헌재 소장께서 이제 요즘 뭐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했던 얘기는 이제 계엄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구속인 거.
네, 그러니까 그 탄핵 기각시킨 네. 거를 이제 그 국무회의 계엄 CCTV를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예 권한 정지 네, 그거를요. 예. 그때는 이제 청구인 피청구인 둘 다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사실 이게 사실 복원이 돼서 지금 볼 수 있었던 거지. 그 당시에는 뭐 내란 특검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탄핵 절차에서 그러면 출마 선언 자체를 못 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만약에 이게 나라가 그 전에 많이 밝혀졌더라면.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제 무리해서 출마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다 덮으려고 계산이 그랬구만. 그렇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이런 뭐 이제 부서 문제나 이런 데서 옹색해지는 거는 어쨌든 자기 잘못이 없다고 꾸며놓고 지금 된 거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다 벗겨놔야 되는데 사실 그렇진 않은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김정환은 왜 부른 거냐면 김정환이 만류를 했어요. 네. 만류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음. 근데 이제 재판부가 묻거든요. 만류라는 게 반대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요건을 갖춰서 다시 오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넌 무슨 의도였을까요? 이렇게 네. 물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궁색해지는 거죠. 다들 그렇죠. 이거를 뭐 반대했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나는 근데 다만 이거 얘기할 때 너무 신나게 얘기해가지고 막 자기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사실 여기에 뭐 조력했다 이런 걸로 이제 잡혀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 이제 자기는 되게 성실하게 증언도 하고 맞아요. 이런 걸 막 보여주려고 공개 재판이다 보니까 얘기를 해서 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 또 제가 이렇게 오늘 꼭 이제 이 지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그 이진관 재판장이 11월 중으로 이제 재판을 종료를 하겠다 그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랑은 전혀 다른 이제 재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 수계의 목을 들고 있지만 결국은 내란에 관한 첫 재판이 이 재판의 판결인 거예요. 한덕수. 네, 한덕수 재판으로 이제 이 모든 판결이 최초로 이제 나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법리 구성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1심 판결이라고 할지언정 사실 많은 이제 유사 판결들에 이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초 판례를 세계적으로 봐도 한덕수 재판이군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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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저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기존에는 군인이었잖아요. 네, 군인 위주. 군인 위주였고 이제 전두환 재판 때가 이제 사실상 내란의 첫 재판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이제 군인들이 다 이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해서 이제 법리를 구성하고 이제 어떤 그 처벌의 이력들이 있는데 지금 국무회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군인들, 민간인이 내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이것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이제 준하게 처벌할 수 있다라는 이 판례를 사실상 한덕수 재판장이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 국무회의도 잘못했다가는 니네 내란범 된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기현이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란 수계는 처벌해왔단 말이에요. 예. 전두환도 해봤고 이제 해봤는데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사실 군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된 사례가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이고 저는 형량도 너무 궁금하고 이런 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이 사실 지기현 재판보다 더 영향력이 크겠다. 박성재 이제 주요 이제 그 내란 뭐 최상목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란 특검에 관련해서 지금 특검 수사가 11월 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11월 넘을 때까지 이 재판이 먼저 나버리면 사실상 얼마든지 탄력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가 큽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11월 네. 안에 날 수 있을까라는 건 사실은 퀘스천 마크 있긴 하고요. 네. 그 이제 왜냐하면 음. 뭐
김정환, 광의구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수월하게 증인 진술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이후에 이제 증인들이 어떤 누구 빌런들인가요? 일단 이제 그 특검이 빌런들이 윤석열, 김용현도 신청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문 내용 자체가 사실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신문이 하루 안에 안 끝날 수도 있고 하니까 11월 안에 과연 이제 이거를 낼 수 있을까라는 아마-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실제 무력 행위를 폭동을 행사하지 않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의 전체적인 내란에 이르게 된 어떤 과정에서의 참여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볼 것이냐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한덕수 판결문에 들어가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 재판부 단독으로 결정을 하기는 사실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저는 생각에는. 근데 그 이진관 재판장 눈빛이 나 그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나 일단 왜냐면 그 재판으로 판결로서 약간 좀 욕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약간 내 최초 판결 낸다. 근데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음. 지금은 막 밤 9시 반 이렇게까지도 재판을 하는데 초기에는 딱 무슨 학교처럼 정해져 있어요. 10시에 재판 시작해서 12시에 밥 먹고 2시에 속개해서 4시에 쉰 다음에 네. 4시 15분쯤에 다시 집에서 속개하고 5시 6시 50분에 네, 사실 집에 갑시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요 사이클이요. 뭐야? 그러다가 지하철 이제 무슨? 사진 찍힌 거잖아요, 저희가. 아유 정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막 바타 오니까 속도를 막 밤늦게 밤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장부터 사실은 재판 지휘를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해서 네. 했으면 다 좀 속도 맞춰줘서 왔을 텐데 네. 지금 좀 들쭉날쭉한 맞습니다. 분위기가 있으니까. 세상에 무슨 그런 사람이 재판장이라고.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선고는 조금 그러니까 좀 이제 뭐 12월 중에 네, 네. 있을 수 있어도 기초적인 이제 그 증거조사나 증인 이제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11월 안에 마치겠다라는 그런 의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 내란 재판이 어떻게 가느냐 되게 중요한 기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진관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재판 많이 다녀보시면은 다정한 재판장이 굉장히 엄혹한 판결을 내릴 네, 때가 그럴 있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제 막 정의롭던 재판장이 갑자기 형량을 따뜻해. 형량은 막 갑자기 막 춥지. 나이가 많이 드셨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도 그게 지금 걱정인 거죠. 네, 그래서 고령을 저는 의식하여. 뭐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환 이제 12.12 때 재판들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전두환 사형 선고랑 전두환 노태우가 둘이 손잡고 있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실 맞아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밑에 이제 장세동부터 시작해서는 네, 형량이 사실 그렇게까지 세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다시 2025년에 내란 네. 재판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어디까지 이거를 단죄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사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관심을 저는 가져야 참 되는 이게 것들이 아이러니한 게 참 그날 단 한 명의 어떤 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에 저는 그 한강 작가가 이제 죽은 자가 네. 산자를 살린다라고 이제 그 얘기했던 것처럼 참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유혈 사태가 없던 게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그게 조금이라도 증폭이 됐으면 저는 그 걷잡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가끔 보면서도 아직 되게 소름 끼치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면피가 될까봐 했던 이 했던 행위가 절제된 것은 민주 시민과 사실 그 정말 그 민첩했던 국회와 이런 그 현장 군인들의 어떤 양심과 이런 부분들 때 덕분이었는데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벌써 사실은 이제 그거 보수 세력에서는 프레이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사람이 한 명 죽기로 했냐 다 절차에 따라서 한 거고 절차에 따라서 해제도 됐는데 이걸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프레이밍은 이미 사실 시작됐고 그렇죠. 뭐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서 여론이 맞습니다.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비춰봤을 때는 사실 올해 안에 어느 정도 1심 결과 나와야 우리가 그 다음 챕터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뭐
비단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쨌든 그쵸, 틀인 거죠. 사회 질서나 이런 것들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과연 속도감 있게 끝낼 수 있을까라는 저는 게. 이제 1심 넘으면 고등법원장 그때 김대웅 법원장 있잖아요. 이번 그 국감에서 히트 치셨던 그리고 예. 우리 한 번 더 가면 어딥니까? 상고심에 우리 조희대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차라리 그냥 저는 이런 비극일까봐 이재관 재판장이 이진관 재판장이 너무 투철한 그 민주적인 사명감과 이런 걸로 막 넌 징역 50년 이런 식으로 했어. 넌 역사의 죄인이야. 50년 없어 가명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항소심 가서 이게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50년에서 5로 판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 가서는 아니 나이도 드신 분한테 3 이래가지고 이제 집행유예 이럴까봐 참 그게 저는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집행유예 5년에 징역 3년 뭐 이러면 네.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지금 특검에 사실 좀 저희가 지난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네. 제출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박성재 장관도 그렇지만 이 사법부 사법부가 이 내란을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수용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군에서도 사실 이 법무라인을 타고 그쵸. 지시는 것들이 있고 결국엔 이제 모이다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모이게 될 것인데 그쵸. 이거를 이제 남은 기간 내에 할 수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우려되는 지점이죠. 아니면 정말 1심에서 열심히 해서도 뭐 그다음 재판 그 고등법원 그다음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그 내란 특별재판부가 끝까지 뒤쫓아 가야지만이 그 내란범들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임태훈 소장님 계실 때보다 뭔가 풍부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우리 방혜림 팀장님 오늘 오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오늘보다 더 중요하고 더 험한 얘기들 속 깊이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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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